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민지 시기에 있었던 한국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는 대부분 식민지 시기에 완성되죠. 예를 들어서 부산은 원래부터 있던 도시가 아니죠. 그냥 한 수백 가구가 모여 사는 어촌이었죠. 오이케 젠스케란 사람이 일본인이죠. 한국 건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부가 부산항을 키우죠. 항구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생겨났다.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오이케 젠스케는 부산항의 건설자이자 부산과 한국 항구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산항이 한국 최초의 현대식 항구죠. 사실상. 인천항. 항구를 건설하기 어려웠는데 조선 총독부가 인천항을 건설했다. 누가 했냐? 총독 데라우치가 했다. 군산목포도 데라우치가 건설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북한 쪽에는 또 노구치 시가오라는 기업인이 있었죠. 노구치 시가오가 흥남 지역을 공업화하는데 행역한 기여를 하죠. 또한 항구도 건설한다는 거예요. 흥남항이 또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래요. 북한에서도 흥남은 주요한 지역이죠. 그 이외에도 뭐 청진항, 나진항, 그 조선 총독부가 건설을 했죠. 식민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현 시대 역사는 다 엉터리죠. 그거 볼 필요 없는 거고. 날조미 그래요. 안 가르치죠. 중요한 역사를. 남쪽 지방만 보더라도 부산항을 누가 건설했냐 안 가르치잖아요.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이가 잘 없겠죠. 그런 역사는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네? 왜 항구를 건설하네? 도로는 철도를 보완하고 항구를 건설했다. 무역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식민지 이전에 조선은 무역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자급자족하는 국가지. 무역하는 국가로 만들렸구나. 그리고 또 예전에 살펴봤지만 어떤 정책을 집행하나요? 신선한 육성 정책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비료 공장을 짓고 한반도에 그 이전에 없던 산업이라는 거예요. 제철소를 설립하고 그렇죠. 또 군수 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죠. 그 신산업을 육성하고 무역국가로 만들려고 했네. 조선 총독부가 한반도에서 하려고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가 종료된 뒤로 가난한 농업국가로 전락했죠.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김명삼, 윤보선 이런 사람들은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또 박정희는 어떤가요? 또 항구를 건설하고 막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죠. 지금과 같은 한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식민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낙후된 농업국가로 전락을 해서 그렇지.
그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조선총독부가 그것을 정확히 한번 알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1945년 일본 패망과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며 한국은 산업이 낙후된 농업국가로 전락했다. 사실이죠. 당시 대부분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근대국가를 수립하여 무역을 통해 부족한 물자를 얻으려 하지 않고 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부족한 식량을 얻고자 했다. 대표적인 인사에는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장준하 등이 있다. 바뀐다는 거예요, 정책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는 무역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신산업이 육성된. 근데 이제 식민지 시기 이후에 어떤 기류가 생겨나요.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장준하 이런 사람들은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또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집권도 했죠, 민주당이. 오늘날의 한국이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생각자인 박정희는 집권하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패망 이후 중단된 무역 진흥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무역 진흥 정책이었죠. 근데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장준하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일본 패망 이후 중단된 한국 건설을 재개했다. 근데 박정희는 어떤가요? 박정희는 시설 육성 정책을 했죠. 또 무역 진흥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한국이 이렇게 산업국가가 됐을 거다.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1962년 울산 공업센터 특정지역 지정선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남도 울산은 태화강 하구와 동해안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인구 수만 명의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특히 울산항 부근은 수백 가구의 어민들이 고래를 잡거나 고기잡이로 생계를 잇던 한산한 포구였다. 하지만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중화공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박정희는 울산을 대한민국 제1호 공업단지로 낙점하고 그 핵심 기반 시설로 울산항의 대대적인 건설을 명령했다. 그래요. 또다시 이제 한국 건설이 시작되는 거죠. 중공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와 철강, 기계 부품을 실은 거대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심해 항만이 필수적이었다. 박정희는 1962년 2월 울산 공업센터 기공식과 함께 항만 건설을 지시했으며 바다를 매립하여 대규모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울산만의 천혜지형을 활용한 현대식 부두를 조성했다. 박정희는 단순히 항구만 닦은 것이 아니라 항구 뒤편에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조선소를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치밀한 설계를 집행했다. 항구로 들어온 원유는 정유공장으로가 에너지가 되었고 완성된 자동차와 거대한 선박은 항구를 통해 곧바로 세계시장으로 쏟아져 나갔다. 이러한 공장, 항만, 육상, 교통의 완벽한 통합 수송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박정희는 1969년 언양 울산 간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울산을 경부고속도로라는 국가 대동맥에 직접 연결했다. 그래요. 도로와 항구를 건설하면서 그래요. 어촌 동네인 울산을 또다시 산업도시로 만들었다. 이러한 시도는 조선총독부가 한 시도이죠.
다시 재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한 정책은 뭔가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다. 제국의 정책이었다. 한반도를 제국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일본처럼. 일본 본토처럼. 박정희가 한 거는 뭔가요? 똑같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한 거랑. 한국판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잖아요. 박정희가 한 게.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적인 인프라 구축의 결과 지도에도 없던 거대 공장들과 최첨단 항구를 중심으로 전국에는 수십만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수백 가구의 어촌이었던 울산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한국 유일의 산업 수도이자 광역시로 도약했다. 사실이죠. 황량한 갯벌에 세계적인 자동차와 조선의 관문으로 건설하고 이를 국가 경제의 엔진으로 탈바꿈시켰으니 박정희는 울산항의 설계자이자 현대 울산이라는 도시를 창조한 울산의 아버지였다. 그 사실인 거예요. 어촌 마을이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더라. 탈바꿈시켰죠. 울산항의 아버지는 박정희다. 울산항만 만든 게 아니죠. 박정희는 남부지방을 산업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던 박정희는 전라남도 여수를 부산과 같이 항구도시로 육성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박정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여수는 수백 가구가 모여 살며 멸치와 조기를 잡던 전형적인 남해안의 조용한 어항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이곳을 제2 정유공장과 호남정유 현 GS 칼텍스가 했죠. 호남정유 는 롯데 케미칼로 바뀌었죠. 거대 석유화학단지의 적지로 낙점하면서 여수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다. 어촌 마을은 산업도시로 바꾸려 했다는 거예요. 석유화학 산업은 거대한 원유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깊은 수심과 광활한 배후 부지가 필수적이다. 박정희는 1967년부터 바다를 메워 거대한 공업 부지를 확보하고 수십만 톤급의 유조선이 직접 닿을 수 있는 현대식 암벽과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요. 박정희는 단순히 항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화학 제품들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즉시 전국으로 공급되거나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공장, 항만, 육상교통의 통합 물류 체계를 설계했다. 그 결과 여수는 교통망으로 항구만 건설된 것이 아니라 부산과 여수 근처의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와 서울과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가 박정희 정부 시절 완공된 것이다. 이는 과거 노구치 시가오가 흥남에서 보여주었던 항구 건설과 매우 유사하다. 박정희는 여수와 여수 주변 지역을 이제 산업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에도 인구가 많고 인구를 이용하면 좋은 거죠. 또 이제 그 여수 근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뭐 부산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항구가 완성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당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수출 중심으로 하다 보면 그래요. 일본과 가까운 게 좋잖아요. 일본 자금과 기술이 들어오니까. 일본 자금과 기술이 들어오기에 들어오기가 좋은 곳이 어딘가요? 해안가이면서 여수 순천이라는 거예요. 부산하고 가까우면서.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는 여수 근처의 순천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또 만들고 또 서울과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항구도 만든 거죠. 왜 그런 시설을 만드느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어민이 살던 여수는 항구가 완공되고 석유와 콤비나이트가 가동되면서 수만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가 몰려드는 산업도시로 급팽창했다. 황량했던 해안가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학단지를 세우고 이를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거대한 관문을 건설했으니 박정희는 여수항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현대 여수라는 산업도시의 아버지이다. 사실인 거예요. 여수라는 도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순천과 여수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박정희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원래 없던 도시인데 산업단지를 건설해서 도시로 만들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건설도 그렇고 항구 건설도 그렇고. 19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북도 포항의 영해만일 때는 수백 가구의 어민들이 조개를 잡으며 살아가던 조용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박정희는 한일 수교를 통해 얻은 수천억 원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설립에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포항이 제철소 설립의 적정 지역으로 선택되었다. 거대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톤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실은 대형 선박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필수적이었다. 박정희는 포항항 건설을 지시했고 1971년 포항항이 개항했다. 포항항은 제철소 부지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된 철강 선용항으로서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고효율의 통합수송 체계를 갖추었다. 또 제철소를 설립한다 포항에. 그럼 또 항구가 필요하죠. 또 포항에 또 항구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포항은 뭐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조개잡이나 하던 어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적인 인프라 구축의 결과 지도에 없던 제철 공장과 항구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근로자가 몰려들었고 포항은 불과 20년 만에 인구 50만 명을 상회하는 거대 중공업 동시로 팽창했다. 영일 만에 황량한 모래바람을 잠재우고 아시아 최고의 제철 항만을 건설했으니 박정희는 포항의 건설자이자 현대 포항이라는 도시를 탄생시킨 포항의 아버지였다. 사실이죠 뭐. 어촌마을을 산업도시로 만들었죠. 박정희는 1970년대 초 자주국방과 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계공업의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경상남도 마산과 창원 일대는 수십 개의 작은 농촌 마을이 흩어져 있던 조용한 평야지대였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곳을 한국중공업공업의 핵심인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로 낙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마산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기계공업은 거대한 설비와 원자재의 반입 그리고 완성된 기계류의 수출이 원활해야 한다. 박정희는 마산항을 단순히 인근 도시의 관문이 아니라 창원에서 생산된 방위산업 제품과 정밀 기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계 전용 관문으로 재설계했다. 항구와 공단 사이에는 격자형의 넓은 아스팔트 대로를 건설하여 물류의 지체를 없앴으며 이는 과거 오이케 제설계가 부산에서 보여준 통합수송체계의 논리를 한층 더 정밀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들이 풀을 뜯던 창원 들판은 불과 수년 만에 거대한 크레인과 굴뚝이 솟아오른 산업도시로 변모했다. 수백 가구가 살던 농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수만 명의 정밀기계 기능공들이 모여들었다. 황량한 평지의 세계 수준의 기계공업기지와 항만을 건설했으니 박정희는 마산항의 현대화의 주역이자 현대창원이라는 도시의 창조주였다. 그래요. 어떻게 산업도시로 만드나요? 그런 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산업도시를 만드는 방식과 박정희가 산업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매우 유사하죠. 일단 항구를 만들죠. 또 항구 근처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역을 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취했던 정부 정책이고 박정희도 똑같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구와 산업도시를 연계한다, 이런 전략을. 김대중, 김묘삼, 윤보선, 장중환 이런 사람들은 농업이나 짓자 이랬지, 이렇게 항구를 이용해서 산업도시를 키우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를 개성한 전두환 역시 항구건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광양의 섬들은 김양식을 주업으로 삼던 수백 명의 주민이 살던 낙도와 광활한 갯벌에 불과했다. 사실이죠. 박정희 정부 시절 광양은 제철소 설립 지역으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제철소 설립을 위해서는 공장 부지와 항구가 필요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광양도 그래요. 여수 순천 근처에 있죠. 제철소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부산과 울산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사망해 버렸잖아요. 제철소 설립은 백지화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982년부터 제철소 부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준설 및 매립 공사가 진행되었고 광양항 건설 또한 시작되었다. 뭐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방식이 도입되네. 항구를 건설하고 제철소를 설립하려 하네. 누가 했지? 전두환이 했다는 거예요. 1986년 광양항이 개항했고 1987년 광양제철소 1고로가 가동되었다. 전두환의 결정에 의해 건설된 여수항은 부산항에 이어 가장 큰 항구로 부산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광양항이죠. 그래요. 박정희에 이어 군사정부는 남쪽 지역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나요? 산업지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산업 육성이죠. 제철소 설립이건 화학산업이건 다 그렇죠.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했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 남부지방은 그 당시에 그게 맞는 정책이죠. 아니 꼭 어떤 지역 차별을 떠나서. 왜? 아무래도 해외 진출하기에는 남쪽에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으로 나가기 쉽잖아요. 일본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한국 역사에서 여수항이나 뭐 광양항은 없었다는 거예요. 항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냥 뭐 조그만 뭐 포구였지 뭐 항구라고 말하긴 그렇죠. 여수와 광양항이 생긴 거는 박정희 이후의 일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항구 기능을 제대로 하는 곳은 부산항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 중심의 경상도 위주로 우선 발전을 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여수항이나 광양항이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여수 순천까지 이제 연결됐죠. 어떤 계획이었느냐. 근데 생각보다 이제 군사정부 이후에 남쪽 지방이 쇠퇴하기 시작했죠. 왜 그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김영삼 이후에 한국은 주로 어떤가요? 주로 반일로 갔죠. 반해양 세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반해양 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이 폐기됐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 때는 한반도 남부지방이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군사정부 이후에는 어디가 발전했냐는 거예요. 정책 기조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적인 인프라 구축의 결과 수백 명의 어민이 김을 따던 조용한 섬마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수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현대적인 산업도시가 들어섰다. 따라서 전두환은 광양의 건설자이자 광양의 아버지이다. 당연하죠 뭐. 수백 명이 그냥 살던 어촌이었는데 김이 났다고 살던 항구를 건설하고 큰 산업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광양의 건설자이자 광양의 아버지는 전두환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교통망을 구축하고 상공업을 장려하며 민간기업을 육성하며 하면서 교통유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도시랑 관련된 거죠. 항구가 아니라.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가 건설되느냐. 한국은 뭐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다 갖추었으니까 뭐 이제 또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또 모르니까 이런 거는 이제 현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인들의 삶과 연계된 역사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대국가 수립의 역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다.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요.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김구 안중근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된다 그거는. 몰라도 뭐 현실 한국인들이 산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누가 부산항을 건설했고 누가 광양을 건설했고 누가 산업단지를 육성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삶과 직결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요. 탈레반 역사를 배우려 하지 마라. 몰라도 상관없는 거다.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역사는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역사다. 어떻게 도시가 건설이 되고 어떻게 산업이 육성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